북한 탈출기 박민호의 생존 대서사. 어느 깜깜한 겨울밤 함경북도 무산군의 한 작은 마을에서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평범한 광부 박민호는 창문 틈으로 이웃 최동무가 보위부원들에게 끌려가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날 밤 공포는 그의 가족에게도 드리워졌고 다음은 자신들의 차례가 될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불안감에 잠 못 이루던 그는 결국 목숨을 건 결심을 하게 됩니다. 과연 그는 무엇을 결심했고 그 결심이 그의 가족을 어디로 이끌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박민호라고 합니다. 함경북도 무산군 광산에서 일하며 살았습니다. 여느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아침이면 탄광으로 나가고 저녁이면 집에 돌아와 어머니와 어린 딸 서연 그리고 정이 깊은 아내 수진의 얼굴을 보는 게 하루의 낙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 삶이 풍족했던 건 아닙니다. 배급도 들쭉날쭉하고 매일매일이 힘든 노동의 연속이었지만 그래도 가족이 함께 있다는 생각에 버텨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숙청에 바람이 분다. 누가 끌려갔다더라 하는 무서운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풍문이겠거니 했습니다.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야 그저 시키는 대로 일하고 조용히 살면 되는 줄 알았으니까요.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깜깜한 밤 제가 막 잠자리에 들려던 참이었습니다. 갑자기 밖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쿵쿵하고 문을 때려 부수는 소리, 그리고 사람들의 비명소리, 온몸에 피가 식는 기분이었습니다. 창문 틈으로 살짝 내다보니 바로 옆집 최동무의 집에서 검은 옷을 입은 보위부원들이 최동무를 끌어내는 게 아니겠습니까? 최동무는 온몸이 축 늘어진 채로 그저 끌려가고 그의 아내는 주저앉아 통곡을 했습니다. 어린 자식들은 그저 울부짖고 그 참혹한 광경을 보고 있자니 제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보위부원들은 최동무를 질질 끌고 가면서도 주위를 훑어보는 게 마치 짐승 같았습니다. 혹시라도 누가 엿보고 있을까봐 잔뜩 경계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얼른 창문에서 몸을 숨겼습니다. 제 옆에 바짝 붙어 몸을 웅크린 수지는 잔뜩 겁에 질려 제 옷자락을 꽉 잡고 있었고 서연이는 잠결에도 무서운 꿈을 꾸는 듯 칭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최동무가 왜 끌려갔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저 숙청이라는 이름 아래 무고한 사람들이 사라지는 걸 똑똑히 목격한 겁니다. 내일은 다음은 우리 차례가 될 수도 있겠다는 섬뜩한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침이 밝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밤중이었습니다. 수진도 서연이도 잔뜩 풀이 죽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광산으로 가는 길에 보니 최동무의 집은 텅 비어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숙인 채 애써 그 집을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공포였습니다. 그때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이 땅에서는 우리 가족이 언제 끌려가 사라질지 모른다. 내 딸 서연이와 수진 그리고 어머니를 살리려면 다른 길을 찾아야만 한다고 말입니다. 목숨을 걸고 도망치는 수밖에 없다고요. 정말이지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 가족을 살려야 한다는 필사적인 마음이 공포를 조금이나마 덮어주더군요. 자유라는 게 뭔지는 잘 몰랐지만 적어도 여기서 끌려가 사라지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저는 목숨을 걸고 탈북을 결심했습니다. 옆집 동무가 보위부에 끌려가는 걸 보고 나니 우리 집도 언제 닥칠지 모른다는 생각에
밤잠을 설쳤습니다. 서연이 엄마 수진의 얼굴도 말이 아니었고요. 그래서 마음을 먹었습니다. 살아야겠다고. 이 땅을 등져야만 살 수 있겠다고요. 그날 밤은 정말 칠흑 같았습니다. 달빛 한 점 없는 어둠이 온 동네를 집어삼킨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집에 있는 짐들을 둘러봤습니다. 가져갈 수 있는 건 정말 최소한 뿐이었습니다. 서연이가 제일 아끼는 낡은 인형 하나, 수진이가 손수 기워 만든 옷 몇 벌, 그리고 끼니를 때울 옥수수 가루 조금. 그게 전부였습니다. 다른 귀한 물건들이야 무슨 소용입니까? 목숨보다 귀한 건 없다는 걸 그때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서연이가 아직 잠이 덜 깨서 눈을 비비는 걸 보니 가슴이 미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이 어린 것이 무슨 일이 있어서 이런 밤에 이 추운 길을 나서야 하는지. 수진이가 서연이 손을 꽉 잡고는 제게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그 눈빛에는 두려움도 있었지만 저를 믿는다는 굳건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침내 집 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라도 날까봐 얼마나 조심했는지 모릅니다. 밖은 정말 얼음장 같았습니다. 코 속으로 들어오는 공기가 폐까지 시리게 만들더군요. 발밑에는 마른 나뭇가지들이 밟히는 소리가 톡톡 터졌습니다. 작은 소리에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심장이 발끝까지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보이부 순찰대가 혹시라도 이 소리를 듣고 오지는 않을까? 온 신경이 곤두섰습니다. 우리는 그림자처럼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수지는 서연이의 작은 손을 놓지 않았고 저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주위를 계속 살폈습니다. 익숙한 동네 길이었지만 그날 밤은 모든 것이 낯설고 위협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지나치는 집들의 창문은 모두 닫혀 있었고 아무도 우리의 발걸음을 알아채지 못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다행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외롭고 서글펐습니다. 우리가 떠나도 아무도 모를 이 고향 땅이. 마을 외곽을 벗어나자 길은 더 어두워지고 인적은 완전히 끊겼습니다. 멀리 마을의 불빛이 점점 작아지는 것을 보니 이제 정말 고향을 등지고 떠나는구나 하는 실감이 나더군요. 불안감과 두려움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희망 같은 것이 가슴 한편에서 피어나는 것도 같았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여정의 끝에는 서연이가 마음껏 웃을 수 있는 세상이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 하나로 우리는 미지의 어둠 속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밤은 어찌 그리 길고 또 어찌나 차가운지. 뼈를 애는 듯한 추위, 영하 몇십 도는 기본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희 가족 앞에 드디어 두만강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얼어붙은 강물은 마치 거대한 유리판 같았습니다. 저 멀리 희미하게 강 건너 중국 땅이 보였습니다. 그곳에 자유가 있다고 믿었으니까요. 강가에 다다르니 바람이 더 매섭게 불더군요. 수지는 얼어붙은 손으로 서연이의 얼굴을 연신 비볐습니다. 어린 것이 얼마나 떨었겠습니까? 입술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고 작은 몸은 제 품에서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제가 서연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 작은 손을 놓치면 안 된다.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살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게 아비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강물은 꽝꽝 얼어붙어 있었지만 밤새 쌓인 눈이 강가에 쌓여 발걸음을 옮기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니었습니다. 발소리가 크게 울릴까봐 숨소리마저 죽이며 조심조심 걸었습니다. 혹시라도 보위부원들이 매복해 있을까봐 제 눈은 사방을 두리번거렸습니다. 국경 경비대 초소의 희미한 불빛이 저 멀리 보이는데 그 불빛 하나하나가 저를 노려보는 눈 같았습니다.
심장이 발밑으로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강 한가운데쯤 다다랐을까요? 갑자기 쩌적하는 소리가 발밑에서 들려왔습니다.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얼음이 깨지는 소리였습니다. 서연이가 놀라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그 작은 눈에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제가 서연이의 입을 손으로 막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울면 안 된다. 소리내면 안 된다.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수지는 제 옆에서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서연이를 꽉 안았습니다. 여보, 괜찮겠어요? 얼음이.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을 거야. 조금만 더 가면 돼. 제 발걸음은 더욱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듯 했습니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얼음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언제 이 얼음이 깨져 우리를 삼킬지 모른다는 생각에 온몸의 털이 곤두섰습니다. 강물에 빠지면 그 추위에 순식간에 몸이 굳어버릴 테고 그게 끝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으니까요. 저는 서연이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제 손이 너무 차가워서 서연이 손까지 시릴까봐 걱정이었습니다. 수지는 뒤에서 서연이를 부축하며 따라왔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도 수지는 서연이의 작은 몸이 넘어지지 않도록 온 신경을 곤두세우는 게 느껴졌습니다. 우리 가족의 목숨이 제 두 발에 달린 것 같았습니다. 한순간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지옥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아득히 멀게 느껴지던 강 건너편 땅이 조금씩 가까워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발이 얼어붙는 듯 아팠고 온몸의 감각이 사라지는 것 같았지만 서연이와 수진을 보니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대로 포기하면 우리는 죽는다는 생각. 오직 그 생각만이 저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드디어 강 건너편 흙바닥에 발을 디뎠을 때 저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온몸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서연이와 수진도 저를 따라 강가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살았다는 안도감과 이제 시작될 미지의 두려움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두만강을 건넜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우리는 숨을 고르며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이제 겨우 첫 관문을 넘었을 뿐이었습니다. 두만강을 건넌다고 다 끝난 게 아니더군요. 강을 건너자마자 온몸에 돋았던 소름이 가시기도 전에 바로 새로운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여기가 자유의 땅이라고 누가 그랬습니까? 그냥 더 넓은 감옥 같았습니다. 숨쉬는 공기마저 살얼음판 같아서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그저 숨어 지냈습니다. 낮에는 산속 깊이 들어가 나무 뒤에 몸을 숨기고 밤이 돼야 겨우 내려와 허기를 채웠습니다. 서연이는 배가 고파서 자꾸 보채는데 줄 것이 없으니 그저 미안한 마음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수지는 딸아이를 안고 덜덜 떨면서도 저한테는 괜찮다고 힘내라고 하더군요. 그 말 한마디가 저를 더 아프게 했습니다. 중국 땅에 발을 디디자마자 제일 무서웠던 건 공안이었습니다. 북한 보위부도 지긋지긋했는데 여기는 또 여기 나름대로 사람 잡는 이들이었습니다.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니 작은 인기척에도 심장이 벌렁거렸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굶어 죽든지 공안에 잡혀 돌아가든지 둘 중 하나는 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브로커라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겉으로는 도와주는 척했지만 눈빛에서부터 뭔가 꿍꿍이가 느껴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들을 데려다가 돈 벌리는 조직과도 연관되어 있다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특히 수진 같은 젊은 여자들은 더 위험하다 하더군요.
어디론가 팔려가면 다시는 못 돌아온다고 생각하기도 싫은 고통을 겪는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수진과 서연이를 지키지 못하면 누가 지키겠습니까? 결국 브로커의 소개로 인적 드문 산골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목숨을 건 벌목일에 매달려야 했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해가 질 때까지 톱과 도끼를 들고 나무를 베는 일이었습니다. 칼날 같은 겨울바람이 살을 애는 듯 했지만 서연이와 수진의 배고픈 얼굴이 자꾸 눈앞에 아른거려서 쉴 수가 없었습니다. 손바닥은 삽시간에 물집이 잡히고 터져 상처투성이가 되었지만 그 아픔보다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책임감이 더 컸습니다. 산속에서 나무를 베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조금만 실수해도 크게 다칠 수 있고 또 언제 단속에 걸릴지 모르는 위험천만한 일이었습니다. 굵은 나무가 쓰러질 때마다 땅이 울리고 제 심장도 같이 쿵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다치거나 잡히면 수진과 서연이는 어떻게 될까? 그 생각에 이가 악물러지더군요. 매일 밤 잠자리에 들 때면 온몸이 쑤시고 아파서 잠도 제대로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잠시 눈을 감으면 고향에 두고 온 부모님 생각이 나고 또 한편으로는 여기서라도 죽으림을 다해 버티면 언젠가는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게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으니까요. 이 낯선 땅에서의 하루하루는 고통의 연속이었지만 저는 그 고통을 기꺼이 감수했습니다. 오직 가족을 위한 마음 하나로 버티고 또 버텼습니다. 두만강을 건너 중국 땅에 발을 디뎠을 때 이제는 살았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북한에서 벗어나니 자유가 올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큰 덫에 걸린 기분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이리 때를 피하니 호랑이를 만난 격이었습니다. 중국에서의 삶은 하루하루가 살얼음판 위를 걷는 듯 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도 문제였지만 공안의 눈을 피하는 게 가장 급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누가 봐도 탈북자 티가 나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변변찮은 은신처를 전전했습니다. 창문도 없는 골방,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지하 창고, 심지어는 버려진 축사 같은 곳에서도 숨어 지냈습니다. 어찌나 추웠던지 서연이와 수진의 손발이 꽁꽁 얼어붙는 걸 보면 제 마음이 다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수진은 나쁜 사람들의 표적이 되곤 했습니다. 젊은 여자 탈북자들을 노리는 나쁜 사람들이 어찌나 많던지. 한 번은 제가 일 나간 사이에 어디서 소문을 들었는지 모를 사내들이 은신처 문을 두드렸습니다. 서연이를 안고 숨죽이던 수진은 그자들이 자기 이름을 부르며 문을 열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는 정말 죽는 줄 알았다고 하더군요. 다행히 이웃에 사는 조선족 할머니가 눈치를 채고 큰 소리로 쫓아내줬지만 그날 이후로 수진은 그림자만 봐도 화들짝 놀라곤 했습니다. 저도 밤마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언제 또 그런 일이 벌어질지, 제 눈앞에서 수진이 끌려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식은땀만 흘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 곳에 오래 머물지 못했습니다. 며칠에 한 번씩 짐을 싸서 또 다른 은신처를 찾아 헤맸습니다. 좁고 차가운 방에서 언제 공안이 닥칠지 모른다는 공포에 질려 잠을 청해야 했습니다. 서연이는 아직 어려서 잘 모르겠지만 가끔씩 아빠,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숨어 다녀야 해? 하고 묻는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딸아이의 작은 손을 잡고 괜찮다고 아빠가 다 지켜줄 거라고 말해줄 뿐이었습니다. 배고픔과 추위, 그리고 언제 발각될지 모르는 불안감은 저희 가족을 점점 더 옥죄어 왔습니다. 마음 놓고 하늘 한번 올려다볼 수도 없었고 큰 소리로 웃어본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길을 걸을 때도 저 멀리 순찰차 소리라도 들리면 심장이 쿵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가 눈에 띄지 않게 숨어 다닐수록 세상은 저희를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밀어 넣는 것 같았습니다. 과연 이 중국 땅에서 저희는 언제쯤 벗어날 수 있을까? 매일 밤마다 그 생각으로 가슴을 졸였습니다. 우리가 그 브로커를 얼마나 믿었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중국 땅에서 우리를 도와줄 유일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으니 말입니다. 그가 돈을 요구해도 터무니없는 값을 불러도 그저 가족의 목숨줄을 쥐고 있는 사람이라 생각하고 따랐습니다. 서연이와 수지는 벌벌 떨면서도 그 사람 말이라면 다 믿었습니다. 저도 어서 이 지긋지긋한 벌목일에서 벗어나 안전한 곳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그날도 저녁이 다 되어 브로커를 기다렸습니다. 작은 식당 구석자리에서 서연이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제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수진도 불안한 눈으로 문만 바라보고 있었고요. 그런데 브로커가 오긴 왔는데 표정이 이상하더군요. 뭔가 초조하고 시선을 자꾸 피하는 게 여간 수상쩍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제 어디로 가는 겁니까? 하고 물으니 그자가 대답 대신 땀만 뻘뻘 흘리는 겁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식당 문이 쾅 하고 열리더니 덩치 큰 공안들이 우르르 들이닥치는 겁니다. 놈들은 우리를 보자마자 다짜고짜 달려들었습니다. 조선족 탈북자들이다. 도망치지 마라. 그 외침이 귀청을 때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온몸의 피가 식는 것 같았습니다. 아, 저 자식이 우리를 팔아넘겼구나. 배신당했구나. 모든 것이 벼락처럼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생각할 틈도 없었습니다. 본능적으로 서연이를 안고 수진의 손목을 움켜쥐었습니다. 튀자 어서 소리치며 식당 뒷문으로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공안들의 발소리가 등 뒤에서 쫓아왔고 서연이는 무서워서 숨도 제대로 못 쉬고 흐느꼈습니다. 수지는 저보다 더 새파랗게 질려서도 이를 악물고 제 뒤를 따랐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꺾고 또 꺾었습니다. 퀴퀴한 쓰레기 냄새와 축축한 흙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그런 것을 느낄 수도 없었습니다. 오직 살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아버지, 무서워요. 서연이의 작은 목소리가 제 심장을 찢어놓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다. 우리 딸, 아버지가 지켜줄게. 정신 바짝 차려라. 하고 외치며 더 빨리 달렸습니다. 발에 걸리는 돌부리도 날카로운 나뭇가지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앞만 보고 뛰었습니다. 한참을 정신없이 달리다 보니 어느새 인적이 드문 외곽 지역으로 접어들었습니다. 희미한 달빛 아래 낡은 건물들이 듬성듬성 서 있었고 멀리서는 개 짖는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공안들의 발소리는 조금 잦아든 것 같았지만 완전히 안심할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숨을 헐떡이며 작은 창고 건물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차가운 벽에 등을 기대니 온몸의 힘이 쭉 빠지는 것 같더군요. 서연이는 제 품에서 작은 어깨를 들썩이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수지는 서연이의 입을 막으며 주의를 경계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공안들의 무전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쪽으로 갔을 거야. 놓치지 마.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절망, 공포, 그리고 이대로는 안 된다는 필사적인 의지가 뒤섞인 눈빛이었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누구를 믿어야 할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이렇게 도망치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우리는 오직 가족이라는 끈 하나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한국인권단체의 도움으로 참 여러 나라를 돌고 돌았습니다. 캄캄한 밤길을 며칠이고 차에 실려갔는데
차창 밖은 늘 검은 어둠뿐이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언제쯤 끝날지 알 수 없으니 숨 쉬는 것조차 힘들더군요. 옆에 앉은 서연이 손을 꼭 잡고 있으면 그 작은 손의 온기가 저를 지탱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 수진도 지쳐 보였지만 서연이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밤 차가 멈췄습니다. 인권단체 동무들은 이제 마지막 고비라고 속삭였습니다. 국경을 넘어야 한다고. 캄캄한 숲길을 걸어갔는데 발밑에는 나뭇가지들이 꺾이는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는 겁니다. 마치 저희의 심장 소리처럼요. 서연이는 무서워 울먹였지만 제가 손을 잡고 서연아, 아빠가 지켜줄게. 조금만 더 힘내자 하고 속삭였습니다. 그 작은 몸이 제 손을 더 세게 움켜쥐더군요.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그리고 수색대인지 국경 경비대인지 모를 사람들이 비추는 불빛이 보였습니다. 아, 여기서 끝인가. 심장이 덜컥 내려앉더군요. 아내 수지는 서연이를 품에 안고 덜덜 떨었고요. 저희를 안내하던 동무도 얼굴이 새하얘지더군요. 숨을 죽이고 나무 뒤에 바싹 엎드렸는데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겁니다. 저희 머리 위로 손전등 불빛이 스쳐 지나가는데 정말이지 그 순간은 연것 같았습니다. 다시 잡히는 악몽이 현실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서연이는 제 옷자락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작은 손을 잡은 채로 속으로 끊임없이 외쳤습니다. 자유, 자유. 이 아이에게 자유를 줘야 한다. 그렇게 한참을 숨죽이고 있었는데 다행히 그들은 저희를 발견하지 못하고 지나쳤더군요. 얼마나 안도했는지 온몸에 힘이 쭉 빠지더군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언덕을 넘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언덕을 오르려는데 앞서가던 인권단체 동무가 갑자기 멈춰서는 겁니다. 저쪽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것이 보인다고. 자세히 보니 희미한 불빛들이 국경선을 따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아, 정말이지. 왜 이리 끈질긴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저희를 놓아주지 않으려는 것처럼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서연이의 손을 다시 한번 꽉 잡고 아내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아내의 눈에는 두려움과 함께 저와 같은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우리 갈 수 있습니다. 갑시다. 제가 속삭이자 안내 동무도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저희는 그 불빛들이 잠시 멀어진 틈을 타이를 악물고 언덕을 기어 올라갔습니다. 밟히는 풀, 미끄러운 흙. 서연이가 넘어지려 할 때마다 제가 바로 잡아주고 아내가 뒤에서 밀어주었습니다. 마침내 언덕의 정상, 저 너머에 희미하게 나만의 불빛이 빛나는 세상이 보였습니다. 여기가 자유의 땅인가?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지만 적어도 더 이상 저를 옥죄는 감시의 눈길은 없었습니다. 서연이의 작은 몸을 안아 올리고 그 아이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이는 고단함 속에서도 왠지 모를 희망이 깃든 눈빛으로 그 불빛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그렇게 북한 체제의 마지막 그림자를 등지고 자유를 향한 마지막 사투를 끝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아직 그곳에 남아있는 가족들에 대한 미안함과 그리움이 파도처럼 밀려왔더군요. 남한 땅에 발을 디디던 그 순간을 어떻게 잊겠습니까? 고저 온몸에 힘이 쭉 빠지면서 이제는 살았다는 안도감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난생 처음 보는 따뜻한 방바닥에 앉아 허연 쌀밥에 고깃국을 먹는데 왠지 모르게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서연이 엄마도 서연이도 말없이 밥만 먹는데 다들 저와 같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북에서는 꿈도 못 꿀 호강이었습니다. 하지만 몸은 편안해져도 마음은 여전히 고향에 매어 있었습니다.
밤마다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두만강을 건너던 그 살얼음판 위 공안에 쫓겨 숨어 지내던 중국의 산골짜기 나쁜 사람들에게서 서연이 엄마를 지키려던 그 절박한 순간들이 자꾸만 꿈에 나타나서 저를 괴롭혔습니다. 서연이 엄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악몽에 시달리다 깨어나면 옆에서 흐느끼고 있는 엄마를 서연이가 꼭 안아주곤 했습니다. 아직 어린 것이 얼마나 놀랐을까. 그 생각만 하면 가슴이 미어집니다.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는 고향에서 잘 계실는가. 저를 키워주신 부모님, 친척 동무들은 또 어찌 지내실지. 그 생각만 하면 고저 목이 메어옵니다. 우리가 자유를 찾아왔지만 그분들은 여전히 그 땅에서 고통받고 계실 텐데 죄스러운 마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여기 와서 살다 보니 알겠습니다. 이 자유라는 게 고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더군요. 우리는 목숨 걸고 찾아왔지만 여기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그 소중함을 잘 모르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저는 똑똑히 압니다. 우리가 겪었던 그 모든 고통과 희생이 바로 이 자유를 얻기 위한 값비싼 대가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자유는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서연이 엄마랑 서연이랑 같이 이 땅에서 잘 살아가는 게 제 숙제입니다. 서연이가 학교에 가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마음껏 웃으며 뛰어노는 모습을 보면 고저 모든 고통이 잊히는 것 같습니다. 아무 걱정 없이 꿈을 꾸고 노력하면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이 땅에서 우리 서연이가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는 광산 일을 잊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면서 새 삶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비록 아직은 서툴고 힘든 일도 많지만 더 이상 감시의 눈초리도 굶주림의 공포도 없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할 일입니다. 우리가 겪었던 일들이 헛되지 않도록, 그리고 북에 있는 동포들도 언젠가는 우리처럼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이 땅에서 꿋꿋하게 살아가면서 작은 힘이나마 보태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희망을 버리지 않을 겁니다. 자유는 우리가 목숨 걸고 찾아온 것이지만 동시에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언젠가 북에 남아있는 모든 이들도 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까지 저희는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가족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자유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